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628페이지. 이제 기타 소득 금액 계산해보자. 자, 종합소득이 합산하는 기타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더라.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기타 소득 금액을 뽑아내는데, 그때 총수익 금액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배제한 금액으로 한다. 자, 밑에 필요경비에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입증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데, 해당 과세기간 전에 총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 이게 중요해요. 반가로 1번에 최소한 80%,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 이 필요경비를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원래 해주는 거거든. 원래 해주는 건데 최소한 80% 혹은 60%를 총수익 금액의 80% 혹은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봐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이런 규정을 우리는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라고 표현해. 의제 규정. 의제 규정. 요걸 기억을 해야 돼. 자, 최소한 80%,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 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80%,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60%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게 무슨 말인데? 총수익금이 만약에 1,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000원이래. 필요경비가 400원이래. 400원. 그러면 소득금액 600원이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총수익 금액이 기타 소득 중에 성격이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을 적용받는데, 그러면 80%를 의제해 주니까 800원을 차감하겠지. 됐나요? 그럼 뭐 소득금액 200원이 된다 그 얘기지. 됐죠? 이게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 따르면 80%를 해주는데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900원이더래. 900원. 그러면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하잖아. 이럴 때는 입증되는 필요경비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입증된 필요경비와 혹은 의제 규정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떤 것들이냐. 동그라미 1번 표에 629페이지 표에 동그라미 1번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시상하는 상금,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그리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에만 국한돼 있어. 요것들은 80% 필요경비를 의제해준다. 됐죠? 됐습니다. 주택 입주 지체 상금에만 국한돼 있다. 됐죠? 그러면 상가 입주 지체 상금은 언급이 안 돼 있다.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필요경비 의제 규정 이런 거 적용 안 해준다. 주택 입주 지체 상금만 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대가 60% 필요경비를 의제해주네. 동그라미 4번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 대가. 동그라미 기역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받은 거. 동그라미 니은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 개몽, 연기 심사를 하고 받은 보수. 동그라미 디귿에 사자들이 전문 지식을 이용하고 받는 보수. 그죠? 동그라미 5번에 앞에서 했던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동그라미 6번에 광어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각종 무채재산권에 설정대여 대가 아까 있었죠. 그죠? 그런 거. 양도대여 대가. 그리고 동그라미 7번을 볼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60% 필요경비를 의제해주네. 고맙습니다. 630페이지. 자, 반가로 이번에 80%, 90% 해주는 것도 있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90%.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80%.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90%. 근데 과란에 1억 원 초과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됐으면 또 90% 해주고. 자, 밑에 반가로 3번에 종교인 소득도 필요경비 의제하는 규정이 있다. 요거는 넘어갑시다. 다 했나? 저 밑에 이제 반가로 5번 630페이지 맨 밑에 반가로 5번 기타에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을 필요금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슬롯 머신 등 당첨 금품에 대해서는 당첨 금품 등의 당첨 직전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금으로 한다. 네,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예를 들게. 슬롯 머신 잭팟 터트려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총수익 금액은 1,000만 원이야. 필요금이는 배팅한 금액 얼마를 집어넣었는데 1,000원 집어넣었대. 그게 필요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번에 잭팟 1,000만 원 터뜨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간 내가 슬롯 머신을 해왔어. 수십 년간 들어간 경비를 다 차감해 주느냐? 아니, 방금 1,000만 원 잭팟 터뜨릴 때 투입한, 방금 직전에 투입한 그 금액만 필요경비야. 1,000원 그것만 필요경비라고. 됐죠? 됐습니다. 자, 631페이지 4번에 이제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 자,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체육진흥 투표권, 뭐 이런 것도 환급금은 권면에 표시된 금액이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에 걸린다. 과세 최저한이라는 얘기는 과세 최저한이다. 요 금액보다 낮으면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동그라미 기억에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래. 혹은 동그라미 니은에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면서 적중한 개별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래. 이런 건 그냥 참고 삼아만 기억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이런 거 가지고 막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너무 구석지다고. 고시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힘들어한다고. 동그라미 2번에 슬롯 머신 등 당첨 금품은 건별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동그라미 3번에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그죠? 이건 가상자산은 여러분들 아직 모르니까 2022년부터라고 돼 있지. 이게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거든. 비트코인, 도지코인, 또 뭐 요즘에 있더만 가상화폐들. 그런 거 관련된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동그라미 4번에 위외의 기타 소득금액은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다. 밑에 별 표시에 5만 원 이하인지 여부 판단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후에 기타 소득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후에 기타 소득 금액을 가지고 5만 원 이하의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5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과세 최저한에 걸려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밑에 5만 원 이하인지 여부의 판단은 기타 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기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의할 것. 사례에 다수인 순위 경쟁으로 인한 상금 25만 원을 받았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데서 받은 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80% 필요경비를 의지한다 했다고. 그럼 80%를 차감하면 20% 곱하면 5만 원이네. 5만 원은 5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네. 됐죠? 그러면 과세 최저한에 걸리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 자, 원칙 정도만 기억합시다.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현금주의에 의한다. 됐죠? 받았을 때가 수입시기다. 넘어갑니다. 다 했다. 6번에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에 무조건 분리과세도 있고 종합과세도 있고 조건부 과세라 해가지고 조건부 과세 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처럼 막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632페이지에 과세 방법에 무조건 분리과세 봐봐. 첫 번째 칸에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에 동그라미 3번 복권 당첨금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내요. 원천징수세율은 20%, 3억 원 초과하면 30%. 우리가 로또가 당첨이 됐다. 20% 혹은 30%로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끝난다. 내가 다소득이 있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게 아니다. 요건 요거대로 별개로 끝난다. 됐죠? 그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634페이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징수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박스 아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소득 금액 곱하기 원천징수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입니다. 20%. 그럼 20%가 아닌 것들이 독특한 거예요. 자, 밑에 원천징수세율을 한번 보세요. 별표시 2번에. 자, 일반적으로는 20%다. 동그라미 3번에. 됐죠?
나머지 독특한 거 15%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구나. 이런 것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다. 20%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하자. 됐죠? 자, 밑에 반가로 이번에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라는 게 있다.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겠다. 동그라미 1번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뇌물 줬다고 어떻게 원천징수 하겠어? 그죠? 원천징수 제외다. 제외. 저 밑에 괄호 이번에 특정 봉사료 수입의 경우도 있죠. 사업자가 음식이나 숙박 용역,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 마사지업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런 봉사료, 봉사를 하고 받는 대가, 봉사료. 그 봉사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읽어볼까? 개별 소비세법에 의한 과세 유흥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봉사료를 함께 받아 접대부, 댄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봉사료 수입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 된다. 원천징수액 어떻게? 5%다. 술집에 접대부가 있다고. 술값을 계산을 했어. 술값이 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봉사료가 100만 원이래. 200만 원이래. 그럼 접대부한테 200만 원을 술집 주인이 줄 거 아니에요. 줄 때 그 중에서 5%, 10만 원은 떼고 지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원천징수를 하고. 그 얘기입니다. 5%다. 5%.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면 또 기타 소득도 끝이 나네요. 기타 소득. 자, 이제 638페이지에 종교인 소득을 참고 삼아 보자. 종교인 소득. 자, 소득의 구문.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을 한다. 638페이지.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의 20%부터 80%를 최소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더라. 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아까 우리 건너뛰었던 거 630페이지. 630페이지. 630페이지 반가로 3번에 종교인 소득이 돼 있죠. 그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뺀다. 뭐 2천만 원까지는 80%, 4천만까지 50%, 6천만까지 30%, 6천만 원 초과되는 거 20% 이런 거 있죠.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 삼아 보고 있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638페이지. 자, 표의 두 번째 점.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면 되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취지 자체가 큰 교회나 큰 사찰들, 거기는 일반 기업체나 마찬가지라 했잖아. 그 사람들 과세하기 위한 차원이라 했지. 큰 사찰이나 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기업체 직원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는 그 사찰이나 교회에서 발생된 소득을 저거들이 분배받을 거 아니야. 월급 받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일반 기업체에서. 그래서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이지만 만약에 너가 근로소득으로 봐가지고 신고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기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으면 근로소득으로 봐줄게 그 얘기라고. 그럼 뭐가 더 유리한데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 소득 구분과 비과세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기타 소득도 끝이 났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6절에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로 갑니다. 6절에 소득금액 계산의, 사업소득 건너뛰었잖아. 사업소득으로 갑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사업소득. 자, 이제 다른 걸 해보자. 다른 걸. 545페이지에 사업소득.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됐죠?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똑같이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을 뽑아낸다고. 사업소득 금액을 뽑아내. 그런데
사업소득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이 선행이 되어야 돼. 제가 고시생들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소득세법은 사업소득만 별도로 남겨두고 법인세법 강의부터 끝까지 맞춰놓고 나서 사업소득을 다시 봐요. 법인세와 차이점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법인세법 아직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럼 언제 하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 법인세법에 대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밖에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다음 학기 혹은 다음 학년이 됐을 때 법인세법 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 그럼 그때까지 밀어놓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하긴 할 거네요. 하긴 할 건데 버겁더라도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자, 사업소득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사업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득. 그래서 나머지 사업소득은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은 뭔데? 부동산을 빌려주고 돈 받는 건데 그걸 계속 반복성을 띠니까 사업소득인 거야. 일반 사업소득은 내가 제조업을 한다고 보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지. 어쨌든 이게 다 사업소득이니까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 근데 뭐 한다고 이걸 구분을 하느냐? 공부할 때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 나중에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공제할 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서 발생했는지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했는지 그 결손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타소득에서 공제할 때 규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든 사업소득은 일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을 구분해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구분해 가지고. 됐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다. 자,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 밑에 각주 반가로 1번 봐봐. 각주 반가로 1번. 그죠? 줄치지 말고 눈으로만 보는 거야.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전기, 수도, 하수, 건설, 도매, 소매, 우수, 창구, 숙박, 음식, 부동산업 쫙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암기 못해. 아무튼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열거해 놔놓고 있구나. 그 사업을.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 정도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소득들이 다 해당 사항이 있구나.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잠깐 전화 받고 왔습니다. 네. 전화가 불이 나네요, 오늘. 자, 과세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방금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을 봤었다. 사업을 봤었다. 자, 위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1.1에 과세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사업이란 얘기는 열거되어 있는 사업이 맞는데 그 중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세를 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라고.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에 농업에 작물 재배업 중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농업은 소득세 과세 대상의 사업소득이 맞는데 그 중에 작물 재배업 중에 곡물이나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비과세다, 과세하지 않겠다, 제외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연구 개발. 동그라미 3번에 교육 서비스업 중에 동그라미 기역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런 데는 소득세, 사업소득 과세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니은디 것은 참고사항 보지 말고, 동그라미 4번 이런 것도 보지 말자. 5번 이런 것들도 있다. 넘어갑니다. 자, 546페이지에 소득 또는 사업 구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업도 있죠. 괄호 1번에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과 관련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 이게 뭐냐? 연예인들이 받는 전속계약금 있죠. 전속계약금. 사이닝 보너스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 사이닝 보너스가 뭔데? 사인과 동시에 받는 보너스지. 이런 거 우리는 전속계약금이라 한다고. 운동선수 예를 들어볼까? 류현진 예를 들어보자고. 유현진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여튼 옮겨갔잖아. 그죠? 요즘에 야구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옮겨갔잖아. 옮겨가면 그 구단에서
그죠? 공을 던져준다는 조건으로 얼마를 준다고. 그게 사이닝 보너스야. 이거 말고 매달 혹은 매주 일을 함에 따라 가지고 주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주급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그 구단에서 일할게. 이게 사이닝 보너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이번엔 누구더라? 에이핑크. 에이핑크의 에이핑크의 손나은? 에이핑크의 손나은이 YG에 갔다면서. 연기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YG에 갔다면서. 그러면 YG랑 내가 이제 YG에 소속된 연예인이다. 계약을 딱 하는 순간 얼마 돈 주는 게 있다고. 사인과 동시에. 그게 사이닝 보너스, 전속 계약금이다. 그 얘기요. 그거 말고 일을 하면서 받는 분배금도 있을 거고. 이 사이닝 보너스, 전속 계약금도 사업소득이다. 그 얘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뭔데? 자, 사이닝 보너스를 만약에 1억을 받았다고 볼게. 그럼 이 1억이 사업소득인데, 손나은에 올해 사업소득을 구성할 거야? 내년 사업소득을 구성할 거야? 작년에 사업소득을 구성할 거야? 이 귀속시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속시기. 근데 계약 조건이 보니까 YG랑 5년 계약 조건이래. 예를 든 거야. 기사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몇 년 계약했는지 관심 없어. 5년 계약을 했다라고 보면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받는 1억이거든. 그러면 이 1억의 귀속 시기는 매년 2천만 원씩이야. 한 해에 2천만 원씩. 됐죠? 전속 계약금 사이닝 보너스의 귀속 시기는 계약 기간에 따라 균분한다. 분배를 한다. 안분을 한다. 됐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괄호 2번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있다. 다음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다. 이러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결손금 공제 방법이 일반 사업소득과 다르므로 구분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반가로 1번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축물, 부동산상의 권리, 전세권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사업은 그 자산의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니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다. 대가를 받으면. 됐죠? 다만 이하는 보지 맙시다. 자,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다. 이건 어떤 거냐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공장 하나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공장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그런 걸 그냥 공장재단이라 하는 거야. 광업재단은 광업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야. 땅 판다고. 땅 파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여러 군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이게 광업재단. 어쨌든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됐죠? 자, 괄호 3번에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도 있죠. 원칙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용료로 받은 금품을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과표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도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즘 학생들 잘 알더만 이게 그거야. 그 에어비앤비인가 그거야. 에어비앤비 하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집을 빌려준다고. 집을 왜 빌려주는데? 뭐 펜션 사업 이런 걸 하고 싶어. 펜션 사업. 그렇게 하지 말까? 그건 또 숙박인가? 아마 펜션 사업 얘기합시다. 나온 김에. 경치가 좋고 장소가 괜찮아가지고 펜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펜션으로 내가 돈을 벌어들인 건 사업소득이거든. 사업소득이야. 근데 내가 에어비앤비 이런 전자통신장치, 그죠?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이런 업체를 통해가지고 내가 방을 빌려줘. 그 방을 빌려준 것도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 다만 금액이 적대. 500만 원 이하래.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뭐가 유리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프로였더라? 에어비앤비인가 그걸 통하면 수수료가 있어. 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 한 20% 되는 것 같아. 20%. 그럼 막 하루에 뭐 펜션방 빌려줘가지고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으면 그 중에 20%를 에어비앤비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야. 수수료. 그리고 그 손님들 와봐. 물 틀어놓고 자잖아. 텔레비 틀어놓고 자고. 밖에 나갈 때 불 다 켜놔놓고 나가고. 그죠? 전기세 장난 아니라고. 물세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놔놓고 가. 세탁비도 장난 아닐 거고. 그리고 어디 파손시켜놓고 갈 거 아니야. 그죠? 눈에 안 보이게 살짝 감춰놔놓고.
남는 게 없어요. 펜션이나 숙박업 하면 장사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548페이지 이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죠? 개소리가 자꾸 들어가죠. 이런 게 개소리 아닙니까? 개소리. 정말. 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에 비과세 사업소득부터 볼게요. 잠시만요. 개소리를 멈춰놓고 올게요. 네. 자, 중간에 잠깐 끊겼죠? 계속 하겠습니다. 길게는 안 할게요. 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 보고 있었다. 이제 볼 거다. 그죠? 548페이지. 이제 비과세 되는 것과 분리과세 되는 걸 보자. 먼저 2.1에 비과세 되는 거. 비과세 된다는 얘기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맞지만 과세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괄호 1번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간접적으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있지. 우리 앞에서 545페이지에 과세 제외 대상 규정에 농업에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받지. 요거랑 착각하면 안 돼.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이런 재배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얘기고, 지금 보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직접 경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경작하는 게 아니라 소작을 주는 거야. 소작을 줬는데 그 소작농이 그 땅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거라. 자, 오늘 또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죠? 강의 찍다가 방금은 또 이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핸드폰이 꺼져버렸네요.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하고, 여러분 영상은 제가 그냥 두 개를 이어서 붙일게요. 이어서 붙여서 중간에 끊기는 감이 있더라도 강의 안 하고 건너뛴 건 아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총체적 난국이네요. 중간에 자꾸 끊기네요. 자, 548페이지 2.1에 비과세 사업소득 보고 있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아까 얘기한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제외 규정과 다른 거다. 우리가 소작농한테 소작을 줘가지고 그 소작농이 작물 생산에 이용을 하고 그 소작에서 발생된 소득 중에 일부를 내한테 줄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땅 빌려줬잖아요. 그죠? 땅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왜?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면 소작농한테 부담이 더 가는 거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더라. 됐죠? 됐습니다. 자, 548페이지 밑에 괄호 2번에 한 개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이게 참 중요한 규정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자, 주택 임대소득. 한 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 비과세를.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자, 이 개념부터 잡아야 돼.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잘 봐. 내가 주택을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 이 주택을 내가 임대를 준다고. 임대를 주고 받는 소득 있죠.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비과세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걸 세를 주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그럼 이걸 세를 주면 나는 어디서 살아? 나는 세를 얻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임대를 주고 나는 또 임대주택에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만약에 호롤 단신이야. 전혀 총각이야. 전혀 총각이 직장 생활을 해. 전혀 총각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호롤 단신이야. 혼자서 살아. 혼자서 사는데 아파트 청약이라는 걸 넣었어.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이게 웬걸? 당첨된 거야. 당첨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34평짜리야. 34평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고. 그럼 내 혼자 살아. 내 혼자서 34평 아파트에 살면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다고. 장롱을 아무리 집어넣고 뭐 직기비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집이 썰렁해.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이 그래 많지도 않고 썰렁하다고.
썰렁해.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 34평 아파트 유지 관리비 제법 들거든. 한 달에. 근데 내가 굳이 34평에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이 아파트를 굳이 내가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뭔가 다른 형식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34평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나는 한 12평짜리 아파트나 빌라에 세를 얻어서 산다고. 그러면 여기는 전세로 들어간 거고 요거는 내 소유자라. 그죠? 한 개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은 소득이 발생을 한다고. 이 경우가 많아. 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야.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높이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비싼 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고가주택. 그럼 도대체 얼마가 비싼 건데? 기준시가가 9억 원 기준이야. 어디 나올 건데? 밑에 별표시에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과세에 의한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그래. 고가주택. 옆에 비교 한번 볼게.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잘 봐. 이 얘기부터 마무리하고 가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만 다만 고가주택은 비과세하지 않아. 과세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어떤 게 고가주택인데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야.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저는 강의 안 할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라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와.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잠깐 듣고 흘려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어떤 개념이냐면 듣고 흘리세요. 여러분들 들어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도소득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토지나 건물 혹은 구축물 혹은 기타 자산이라고 부르는 주식들도 있고, 주택에 해당하는 권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 하거든. 이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게 됐을 때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 그때 토지, 건물, 그 토지 건물에 주택도 해당이 돼. 주택을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세금을 과세를 한다고.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규정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 있을 때는 그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를 해요. 그때 말하는 그 고가주택이야. 이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거야. 실지 거래가액. 실제 거래되는 가격,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방금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을 받지. 사업소득에서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했다고. 다만 고가주택은 예외라 했지.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야. 똑같이 고가주택이지만 요때랑 기준이 다르다고. 그러면 뭐가 더 비싼 아파트인 것 같아요?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기준시가가 9억 원. 기준시가가 9억 원인 게 훨씬 더 비싼 거죠. 왜?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실제 시세의 한 7, 80%밖에 형성이 안 돼 있다고. 그럼 만약에 실지거래가액이 10억이고 기준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기준시가 10억짜리는 한 13, 14억짜리더라고.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되는 거라고. 그 정도. 됐죠?
됐죠? 다시 돌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업소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그때 고가주택의 범위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됐죠? 자, 밑에 반가로 이번에 주택수액 계산방법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49페이지. 괄호 3번에 농어가 부업소득 돼 있죠.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양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동그라미 2번이 원칙이에요.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연 3천만 원 이하래. 농어가의 부업이래. 부업. 농어가의 부업 기준의 부업 정도의 규모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부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볼 거냐? 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부업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다만 동그라미 1번에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라고 돼 있죠. 그죠? 축산은 소 키우는 거야. 근데 농어가 부업 규모의 축산이라고 돼 있지. 그럼 농어가 부업 규모의 축산은 도대체 뭔데? 축산은 연 소득금액 3천만 원 이런 기준으로 안 따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뭘로 따지는데? 참고 삼아 들으세요. 소 머릿수로 따져요. 소가 몇 마리 이하냐? 그러면 부업 규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역마다 또 달라요. 지역마다. 어쨌든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하나만 더. 괄호 4번에 전통주 제조소득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를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200만 원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전통주를 수도권 밖의 지역, 읍면 지역이라는 얘기는 시골, 외진 데에서 전통주를 제조한대. 근데 얼마 안 돼, 금액이. 연 1200만 원이 안 된대. 그러면 이런 것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왜? 전통주 제조하는 이 전통을 맥을 끊으면 안 되잖아. 돈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돼서 사람들이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맥이 끊기잖아.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에 대해서 세금까지 떼는 건 그걸 막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금명맥을 계속 유지하는 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12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요 소득금액 합계액이 이게 안 되면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죠. 오늘 요 정도. 미안합니다. 오늘 중간에 자꾸 막 전화도 와가지고 끊기고, 그죠? 개소리 때문에 끊기고, 핸드폰이, 그죠?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끊기고, 이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볼 때 제가 다 붙여놓을 텐데, 뭐 편집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 붙여놓을 거니까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냥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다음 주도 학교 당국에서 방침이 나온 대로 다음 주도 그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영상 찍어가지고 업로드 시킬 테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일반적으로 제가 일주일을 드립니다.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완료를 하셔야, 그죠? 출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데도 출석 체크가 안 돼 있네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피드백도 받고 있고, 그 피드백 준 거를 지금 반영 안 했어요. 제가 반영 안 했고 다 모아놓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제가 반영을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피드백을 달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수시로 피드백을 줄 때마다 제가 다 조정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고 거기에서 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 채팅 자료를 다 모아놓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강의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